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인 뉴트럴 빔 인젝션에 대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중성 빔 주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중성 입자 빔 주입. 자, 제가 이제 좀 머리 좀 식힐 겸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혹시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을 해보신 학생들 중에서 특히 혹시나 기회가 돼서 운전해봤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가서 운전해본 차를 타고 이동해 보신 경우에는 경험하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게 독일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고속도로의 모습인데요. 이게 독일의 고속도로의 표시입니다. 표지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우토반이라고 독일어로 이야기하는데, 아우토는 자동차란 뜻이고요. 반은 기차란 뜻인데, 아우토반 하면 그냥 자동차가 다니는 어떤 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그냥 아우토반이라고 그냥 한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독일의 고속도로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게 도시 근처 가면 한 120 정도로 이렇게 돼요. 우리 치면 시간당 시속 120km 정도보다 낮게 달려야 돼요 라는 이야기죠. 근데 도시 근처를 벗어나게 되면, 왜냐면 도시 근처에는 차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시 그 근처를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일단 120 이렇게 쓰여있다 이게 쫙 사선이 그어져 있어요. 120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아, 120으로보다 훨씬 적게 다니란 말인가? 무슨 말이지? 120으로는 딱 맞춰서 달리면 안 되나? 119와 121만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 의미는 뭐냐면 무제한 속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아우토반은 무제한 고속도로로 유명한데요.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20 달릴 필요 없어. 그냥 너 마음대로 달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막 200씩 달리고 하는데요. 그래서 독일의 명차들이 이제 이런 독일의 아우토반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속에서 200, 시속 200, 250 이런 데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리는 게 이제 독일의 차들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아우토반 뜬금없죠? 지금 갑자기 교수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독일 아우토반 역사상 이제 가장 큰 고속도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 7월 20일에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259개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고였는데요. 그래서 300대 이상의 앰뷸런스가 왔고요. 앰뷸런스와 파이어 엔진, 그러니까 소방차 그리고 경찰차들이 왔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66명의 사람들이 다쳤다고 그래요. 근데 현장에서 또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요. 이거 신기하죠?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을 텐데. 근데 왜 또 그러면 사고가 났냐 봤더니 이제 그때 살짝 소나기가 내리고 해가지고 노면이 미끄러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야도 이제 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차들이 꽝꽝꽝꽝 이제 꽝꽝 부딪히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259개 자동차가 충돌했는데 하여간 즉석에서 죽은 사람 없고 그랬으니까 참 다행이긴 하죠. 물론 이제 실려간 사람 중에서 혹시 사망자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어쨌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뜬금없죠.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건데요. 이 자동차 사고를 보면 우리가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한 속도로, 이런 아우토반 같이 굉장한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됐죠.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죠? 꽝 부딪히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당구와도 비슷합니다. 당구공 이렇게 놓고 여러분 치는 거랑 비슷하죠? 꽝 치게 되면, 자, 이런 공을 빵 치게 되면 이 멈춰있는 공에게 모멘텀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꽝 치게 되면 얘네 다 멈춰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 하얀 공의 에너지가 다 여기에 전달이 되는 거죠. 모멘텀이 전달되면서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교통사고를 말씀드린 이유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우토반에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충돌을 하게 되면 굉장한 모멘텀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플라즈마를 가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이 뉴트럴 빔 인젝션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충돌을 시켜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을 시키게 되면 에너지를 얘가 얻게 되잖아요. 키네틱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죠. 평균 키네틱 에너지를 쉽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들을 충돌시켜서 평균 키네틱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높여주면 그게 바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가열을 시키는 게 바로 뉴트럴 빔 인젝션 방식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림도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느린 집단인데 이 느린 집단은 모두 가속되죠. 충돌돼가지고 얘네가 에너지를 전달하고 가속되고 얘는 느려지게 되는. 이게 바로 이 뉴트럴 빔 인젝션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럼 앤디 워홀의 그림인데요. 뭐 총으로 빵 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는 총알이 날아가겠죠. 이게 가스 플라즈마에 꽝 충돌한다. 실제로 이건 아니고요. 총을 쏘는 거 아니고 핵융합의 연료가 되는 중소도 함정도 되겠죠. 걔네를 쏘아주는 거죠.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쫙 쏘아주면 꽝 충돌하게 돼요. 여기 뭐 보르텍스도 보이네요, 여러분. 레이놀즈 넘버 생각할 수 있겠죠. 난류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가서 충격파도 생기고요. 자, 충돌을 시켜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게 바로 뉴트럴 빔 인젝션 방식이죠. 그러려면 자, 그러니까 결국 뉴트럴 빔의 어떤 에너지를 플라즈마에게 충돌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히팅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근데 이 뉴트럴 빔 인젝션은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됐고요. 자, 충분히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총을 쐈는데 가장자리만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즈마 안까지 들어가서 내부의 온도를 확 높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충분히 높아야 됩니다. 에너지가 높아야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깊게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공을 쓰레기 더미에 던진다, 뭐 모래더미를 쌓아놓고 여러분 야구공을 던진다 생각해보세요. 에너지를 높은, 굉장히 높은 속도로 던져줘야지 이게 이 모래더미 깊숙이까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히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워가 높아야 돼요. 파워. 그래서 파워를 높여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히팅을 없앴을 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 히팅을 줄이면 다시 식어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보다는 충분히 길게 계속 이 빔을 쏘아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식기 전에 계속 쏘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repetition rate, 이걸 쏘아주는데, 총을 예를 들면 쏘아주는데 계속 쏘아주는 거죠. 기관총으로 두두둑 쏘듯이요. 쏘아줘가지고 repetition rate를 높이고 펄스 랭스도 충분히 높여가지고 가열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원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뉴트럴 파티클들을 넣어줍니다. 왜 뉴트럴 파티클을 넣어주냐?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온들을 넣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아이온 같은 경우는 가속을 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볼티지를 걸어주고 뭐 포텐셜 차이를 주면 우리가 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온이면 여기 마이너스로 여러분 걸어주게 되면 전기장을 그럼 여기가 가속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가속기에서도 가속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 얘네가 아이온들이다. 그렇게 가속된 아이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해보면 이게 토로스가 이렇게 있어요. 까마으로 들어갑니다. 토로이달 지금 자기장이에요. 들어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장이 걸려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장 따라가지고 바로 빙글빙글 돌면서 벽을 꽝꽝 때려버리겠죠. 그죠? 여기 손상만 입히고 여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안까지. 깊숙이. 그러니까 아이온 빔 인젝션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뉴트럴 빔을 써줘야 되는 거죠. 중성 입자는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고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뉴트럴 퓨얼 아톰. 실제로 퓨얼이 된 아톰을 넣어줘야겠죠. 불순물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진이나 중수소, 삼중수소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높은 에너지를 넣어줘야겠죠. 자, 예를 들면 이 어느 정도 에너지인가 생각해보면 K스타 같은 경우는 한 120kV 또는 100kV입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융합할 땐 10kV 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보다 10배 정도 되죠. 10억도 이상이 되는 에너지. 2턴은 더 심합니다. 원매부입니다. 여기보다 더 한 호도도 높죠. 굉장히 높은 입자를 넣어준다는, 에너지의 입자들을 넣어준다는 이야기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기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야지 가서 충돌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럼 얘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들 하겠죠. 여기에 있는 아이온과 일렉트론들과 충돌을 하게 됐고요. 충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충돌하면서 이온화가 되겠죠. 얘네들 자체도. 어떤 일부는 물론 벽을 뚫고 여기를 플라즈마를 다 뚫어버리고 그냥 가서 벽을 때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들어가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해봐야 되는데 들어가면 플라즈마와 충돌을 하게 돼서
이온화가 될 수 있겠죠. 이온화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온화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가둬주겠죠. 빙글빙글 돌게 되겠죠. 컴파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장이.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지금 컴파인 됐어요. 걔네가 충돌을 하겠죠? 자, 얘네가 들어와가지고 가둬진 다음에 충돌할 거예요.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나눠주게 되겠죠? 계속 충돌하면서. 자, 이거 비슷하죠?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콜리전을 통해서 슬로잉 다운, 점점 느려지게 되겠죠? 에너지를 이렇게 되고, 결국은 서멀라이제이션 되면 이 백그라운드 플라즈마들과 온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혼자만 온도가 높고 플라즈마들 낮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서멀라이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뉴트럴 빔 인젝션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뉴트럴라이즈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자, 얘네를 뉴트럴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뉴트럴 빔을 하이 에너지 뉴트럴 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네를 높은 에너지로 1메가일렉트론 볼트까지 가속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속기와 동일한 원리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포텐셜을 걸어줘가지고 가속을 시키는 거죠. 아이온을 가속을 시킵니다. 그럼 아이온들이 지금 계속 가속이 되고 있죠. 걔네가 뉴트럴라이저라는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뉴트럴과 인터랙션 합니다. 이 안에는 그냥 뉴트럴 가스들이 있어요. 듀테리움 가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속된 이온들이 들어오면서 이 가스들과 인터랙션 하다 보면 뉴트럴이지만 뉴트럴 파트들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빨리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뉴트럴라이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보시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아이온이죠. 듀테리움 아이온입니다. 얘가 뉴트럴라이저 안에 들어있던 가스하고 충돌을 해요. 이거는 D2 분자입니다. 충돌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차지를 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이온을 가지고 있던 애가 빨랐는데 얘가 차지를 받고 일렉트론 하나 받아버려가지고 중성 입자가 돼요. 그럼 얘는 오히려 이온화가 돼버리고 보시면 전자를 하나 뺏어간 거죠. 차지를 서로 교환했어요. 그래서 이온은 느려지고 중성 입자가 빠르게 됐죠. 자, 이걸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자, 찰 익스체인지에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리아이오나이즈 근데 문제는 리아이오나이제이션도 발생합니다. 이렇게만 돼가지고 얘가 나가면 좋겠는데 얘가 또 반응할 수 있겠죠. 얘가 열심히 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중성 입자를 만들었는데 얘가 옆에 있는 또 가스랑 얘랑 또 다른 가스하고 충돌을 해요. 충돌하면서 얘가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온화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럼 전자 하나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에너지가 높았던 애가 이온이었던 애가 중성 입자가 됐고 중성이 된 애가 다시 이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쓸모가 없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런 굉장히 높은 가속 에너지로 가속된 이온이 얼마만큼 뉴트럴라이즈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면 차지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확률과 다시 리아이오나이제이션 될 수 있는 확률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에너지별로 이것의 크로스 섹션을 다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효율은 처음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아이온 빔 파워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온이었는데 이게 뉴트럴 빔으로 얼마만큼 파워가 바뀌는가 이게 이제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온이 가속됐죠. 이게 뉴트럴로 바뀌겠죠. 그때 파워의 비율을 우리가 효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효율을 그렸습니다. X축에는 에너지입니다. 이 아이온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되겠죠. 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낮으면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예요. 에너지가 낮으면 금방 쉽게 뉴트럴 빔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보세요. 이게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D 플러스로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이 돼버리죠. 원매브. 이게 지금 이터에서 사용한다는 건데요. 거의 0이에요. D2 플러스도 만들 수 있어요. D 플러스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보셨죠? D2 플러스도 만들 수 있는데 D2 플러스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 중성입자로 나올 확률은 아까보다는 좀 낮죠. 10%밖에 안 돼요. D3 플러스 이 경우는 보시면 한 30%보다 좀 낮죠. 2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D- 경우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사용할 때 D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D 마이너스를 만들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중수소에 전자를 하나 붙인 상황이죠. 걔를 가속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뉴트럴라이즈를 시키면 걔가 중성입자들하고 반응하게 되면 보시면 얘는 거의 세츄레이션이 돼요. 원매부에서도 어느 정도 60%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빔 에너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네거티브 아이온 빔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네거티브 아이온 빔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지 익스체인지나 차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중성 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아이오나이제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중성 입자빔을 사용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효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온단에서 처음에 이제 이온을 만들어서 가속을 시킬 때 D 플러스를 만들지, D2 플러스를 가속시킬지, D3 플러스를 가속시킬지, D 마이너스를 가속시킬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이 네거티브 아이온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뉴트럴라이저를 시켰어요. 처음에 이제 이온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중성입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뭐 D-S가 한 60% 정도 파워를 가지고 들어왔던 파워보다 60% 파워를 가지고 뉴트럴 빔이 나가게 될 텐데, 얘가 이제 플라즈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플라즈마의 입자와 이제는 어떤 인터랙션을 하느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는 이온을 가속시켰는데 이걸 이제 중성입자로 만들기 위해서 뉴트럴라이저라는 곳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성입자가 됐어요. 높은 에너지의 중성입자. 이제 얘가 플라즈마 안으로 들어갔죠. 토카마우는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지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높은 에너지의 뉴트럴 빔이 들어온 거죠. 얘가 아이온하고 충돌을 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말 그대로 차지 익스체인지 동일합니다. 높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됐고 원래 백그라운드 플라즈마가 그냥 중성입자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바꾼 거예요. 차지를. 아이온 콜리전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온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온화가 됩니다. 얘가 이온화가 되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일렉트론 콜리전. 일렉트론과 충돌하게 되면 일렉트론이 또 이온화를 시키는데요. 다음과 같이 일렉트론과 충돌하면서부터 이게 이온이 됐죠. 일렉트론이 하나가 더 튀어나왔어요. 일렉트론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게 다 가능하겠죠. 자, 어느 상황이냐? 그러면 뉴트럴 빔에서 여기가 꽝 쏴줬어요. 높은 빔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서 빔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빔은 뉴트럴 파티클들이 보시면 뉴트럴 파티클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나씩 있었는데 다 이제 아이온으로 돼버렸으니까 뉴트럴 파티클은 더 없겠죠. 근데 얼마만큼 깊이 뉴트럴들이 들어갈 것이냐는 지금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빔 에너지가 높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에너지가 높으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모래더미, 피라밋이네요. 피라밋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 것이냐. 근데 에너지가 높으면 좋겠는데 얘가 밀도가 크면 클수록 깊이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다음 크로스 섹션이 있어요. 이것의 크로스 섹션. 얘네가 크로스 섹션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크로스 섹션이 크단 말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근처에서 바로 다 이온화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크로스 섹션이 크면 차지 익스체인지가 일어나 버린다든지 이온화가 돼버린다든지 이온이나 일렉트론에서. 그럼 중성입자 하나도 안 남고 안으로 못 들어가겠죠. 그죠? 가장자림이 생기겠죠. 자, 따라서 빔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를 살피려면 빔의 에너지가 더 중요하겠고요. 플라즈마의 밀도와 그 다음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크로스 섹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크로스 섹션을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크로스 섹션입니다. 들어오는 빔의 에너지고요. 그러면 차지 익스체인지 크로스 섹션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아이온에 의한 콜리전에 의한 이온화에 대한 크로스 sek션이 이렇게 생겼고 주황색.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한 콜리전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캡에 대한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었고요. 이렇게 이런 직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런 크로스 섹션이 다 존재해요. 이걸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뉴트럴 파티클이 플라즈마에서 얼마만큼 어테뉴에이션 되는가를 계산하려면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위치,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을 때 뉴트럴 빔의 파티클의 개수의 변화량은 개수가 많을수록 잘 변화하겠고 플라즈마 밀도 클수록 잘 변화하겠고 거기에 비례상수인 크로스 섹션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토탈 크로스 섹션은 간단합니다. 얘의 크로스 섹션, 얘의 크로스 섹션, 얘의 크로스 섹션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예를 들면 플라즈마에 우리가 들어오는 빔의 에너지가 10kJ/V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차지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일렉트론 아이오나이제이션, 아이온 아이오나이제이션. 이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 토탈 크로스 섹션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간단하죠. 우리 해봤던 식을 따라가 보면 이거 미분 여러분 하시면 되죠. 이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MB는 MB0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시그마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빔 인텐시티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빔 인텐시티. 이거는 빔의 뉴트럴 파티클의 그냥 개수겠고, 빔의 인텐시티는 NBVB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빔 인텐시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거 동일한 식으로 풀어보면 I0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람다분의 x를 쓸 수 있겠고요. 여기서 람다 값은 이렇게 되겠죠. n 시그마분의 1, n 시그마 토탈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람다가 이미 어떤 characteristic length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penetration length 또는 attenuation length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e-folding distance가 되죠. 엑스포넨셜로 줄어들 때의 그 길이가 바로 람다가 되겠죠. n 시그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시를. 플라즈마 덴시티가 5 곱하기 10의 20승이다. 큐빅미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빔의 에너지, 처음 들어갈 때 에너지가 70kV. 그럼 여기 70을 찾으시면 되겠죠. 20, 30, 40, 50, 70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크로스 섹션을 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찰 익스체인지, 뭐 아이온 아이오나이제이션, 일렉트론 아이오나이제이션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다 더해가지고 값을 구했더니 대략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제곱미터다. 이걸 구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람다가 얼마 나올까요? 이거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0.4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0.4m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빔이 거의 2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히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빔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설계를 할 때 K스타도 마찬가지고 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덴시티를 알 경우에 이제 빔의 에너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빔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센터를 가열해야 되겠다. 그럼 K스타 같은 경우는 반경이 0.5m죠. 그럼 0.5m는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빔의 에너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뉴트럴 빔 인젝션. 자, 그래서 라지 리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덴시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빔이 안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경우라고 동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리액터인데요. 덴시티가 5 곱하기 10의 20승이에요. 그럼 70kV짜리로 가열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자, 2터만 해도 반경이 2m입니다. 플라즈마 중심부까지 2m란 이야기예요. 근데 0.4m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센터 가열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빔을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빔 에너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다음을 계산하게 됩니다. 람다는 n 시그마분의 1인데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 G 이펙티브도 들어가게 되고요.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5 곱하기 10의 17승의 빔의 에너지.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여기 N이 들어가고요. 밀도가 들어가고 G 이펙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차지랑 그 다음에 아토믹 넘버가 되죠. 자, 이게 적어도 4분의 A만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식을 가지고 이게 조건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빔의 에너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터에 해당되는 조건을 집어넣고요. 또는 리액터에 해당되는 조건을 집어넣게 되면 이터에서는 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리액터에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빔 에너지가 높으면 좋겠다는 걸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뉴트럴라이저를 했었죠. 처음에 아이온 빔을 만들어서 이걸 뉴트럴 빔으로 만들어서 톡감하게 넣어줬는데 이 빔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됐죠? 이 효율이 떨어졌어요. 뉴트럴 빔으로 만들었으면. 다행히 네거티브 빔 같은 경우는 60%로 유지가 됐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걸 잘 보고 설계해야 됩니다. 빔 에너지에 따라서 뉴트럴 될 수 있는 효율,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깊이, 이게 서로 반비를 하고 있죠. 페네트레이션은 깊이하지만 뉴트럴 빔을 만들기는 어렵다. 자, 이런 것을 잘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하지만 높은 에너지의 빔을 사용할 경우는 네거티브 아이온 빔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트럴 빔을, 특히 빔의 에너지를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D- 같은 경우는 빔 에너지에 따라서 충분히 계속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된다는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 보죠. 이제 뉴트럴 빔 인젝션에서 처음에 이제 빔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 소스가 있어요. 처음에 소스가 있어야겠죠, 뭔가. 그래서 아이온을 만들어내는 소스입니다. 여기서는 로우 템퍼레처의 듀티륨 플라즈마를 만들어줘요. 굉장히 온도가 낮죠. 5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돼요.
핵융합 우리 플라즈마는 10 일렉트론 볼트고 나중에 뉴트럴 빔은 100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낮은 에너지를 일단 플라즈마 만들어줍니다. 그럼 듀트럼이 있으니까 D 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리드를 두고요. 익스트랙션 액셀러레이션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볼티지를 걸어줘요. 플러스 볼티지를 걸어주고 이쪽에는 네거티브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가속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뚫고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아이온들이. 자, D 플러스, D2 플러스도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얘네가 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뉴트럴라이저를 만나게 된다고 했죠. 얘네 가속이 됐어요. 이제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가속이 됐습니다. 이 볼티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뉴트럴라이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는 이 중수소 가스가 차 있어요. 그럼 얘네랑 충돌한다고 말씀드렸죠. 충돌해서 차지 익스체인지를 통하고 또는 리아이오나이제이션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중수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뉴트럴 빔인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애 또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애들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디플렉션 마그넷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V 크로스 B, 로렌츠 포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온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아이온 빔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토카마로 들어간다. 그럼 자기장 걸렸으니까 벽을 다 때려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온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아이온들은 꺾여서 이쪽으로 덤핑시키고 뉴트럴 빔들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공학적으로. 그래서 빔은 덤프. 그래서 아이온 빔들은 덤핑을 시키고요. 뉴트럴 빔들만 빔 덕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스텔러레이터 할 때도 나왔죠. 덕트들이 있다라고요. 백큐ම් 베셀을 연결하는 덕트, 포트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카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밴디스탄 7AS라는 스텔러레이터 장치에서는 볼티지가 한 50kV 정도 걸려 있고요. 커런트는 25A. 그 다음에 파워는 0.4MW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스 가스를 여기다 넣어줘요. 듀트리움 가스를 넣어줘요. 그럼 여기서 아이온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뭐 RF 웹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DC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아이온 빔들이 이 악셀러레이터를 통해서 그리드가 걸린다고 그랬죠. 하이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가 이렇게 가속이 되겠죠. 가속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뉴트럴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트럴라이저 가스를 넣어주게 되죠. 뉴트럴라이저 가스를 넣어주게 되면 중성입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아이온 빔들은 자기장을 통해서 밴딩 마그넷을 통해서 덤핑을 시키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뉴트럴 빔들만 플라즈마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를 가열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뉴트럴 빔 인젝션의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뉴트럴 빔 인젝션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거의 많은 현대 모던 토카막 장치들에는 뉴트럴 빔 인젝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가장 높이 온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주로 이제 아이온 온도를 많이 높이게 되는데요. 물론 빔에도 에너지에도 크리티컬 에너지라는 게 존재해서 아직 이 핵력 기초 수준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빔 에너지가 되면 이제 일렉트론에게 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크리티컬 에너지보다 낮으면 이제 아이온에게 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럴 빔 인젝션 장치는 거의 모든 장치에 모든 토카막 장치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베스트라는 슈페르칼 토러스 장치에도 이 뉴트럴 빔 인젝션 장치가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케이스타도 물론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예로 제가 Z라는 장치, 세계에서 가장 큰 토카막 장치인 Z 장치에서 뉴트럴 빔 인젝션 시스템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게 전체로 뉴트럴 빔 인젝션 시스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빔 소스가 이렇게 있죠. 아이온 소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4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뉴트럴라이저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뉴트럴라이저. 그럼 아이온 빔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뉴트럴라이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덤핑이 되죠. 이렇게. 아이온 빔들은 덤핑이 되죠. 이렇게. 덤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그넷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빔들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칼로리미터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뉴트럴 빔 인젝션 인젝터 박스가 되겠고요.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그래서 토카막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케이스타도 그렇고 이제 Z도 그런데요.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이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빈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어떤 밸브를 통하고 토러스 포트, 토러스랑 토카마크 연결되는 이제 포트죠. 여기 통해서 이렇게 빔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서로 겹치기도 하겠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뉴트럴 빔 인젝터 박스를 옆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보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있었네요. 아래로 이제 네 개가 있었죠.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네 개가 있는 게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Z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니가 이제 빔 소스가 되겠고요. 아이언 빔 소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뉴트럴라이저에서 보시면 빔은 나머지는 아래로 이제 덤핑이 되겠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두 가지 이제 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셔터를 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셔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열어줬죠. 이 경우는 셔터를 이제 열어줬고 이렇게 빔이 가게 됩니다. 뉴트럴라이저가 여기 있었고요. 크라이오 펌프가 있어서 또 식혀줘야 돼요.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덤핑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크라이오 펌프를 통해서 이건 뭐냐면 식혀주는 게 아니라 이제 빼주는 거죠.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순수한 듀트리움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죠. 물론 쿨링 시스템도 당연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셔틀을 통한 다음에 이제 로터리 밸브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포트가 되겠죠. 토러스 포트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플라즈마에 가서 이제 가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실제 모습입니다. Z 장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MBI 박스예요. 보시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옥탄트 4번인데요. 여기 또 하나 있죠. 자, 이 경우 지금 옥탄트 4번 뉴트럴 인젝터 박스입니다. 이게 이제 소스에 해당되는 부분, 아이언 소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뉴트럴라이저랑 다 있죠.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토카막 이제 본체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 같은 경우에 이런 주황색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아이언 코어랑 연결돼가지고 트랜스포머 이런 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Z 장치는. 자, 그래서 굉장히 큰 뉴트럴 빔 인젝터 시스템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옆에 인젝터 박스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피니들, 아까 말씀드린 아이언 소스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개가 있고 저쪽에도 4개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뉴트럴 빔 인젝션 시스템 실제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젝션에 따라서 뉴트럴 빔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자, 한번 보시면 이게 토러스를 토카막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럼 TF 코일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다 같이 있습니다. 자, 토로이달 필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고요. 이렇게 걸리게 되겠고요. 그럴 때 이제 뉴트럴 빔을 어떻게 넣어주느냐 따라서 인젝션 앵글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향으로 넣어주는 거, 이건 자기장 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넣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레디얼 방향으로 넣어준다 해서 레디얼 인젝션, 또는 수직 방향으로 넣어준다라고 해서 퍼펜디큘러 인젝션 또는 노멀 인젝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거는 빔이 그냥 바로 가서 플라즈마를 때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뚫고 가는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샤인 스루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레디얼 인젝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스탠다드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포트는 보통 이렇게 진공 용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직교환 형태로 뽑아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포트 형태입니다. 이걸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파티클 로스가 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럼 그레던트 B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이온이 들어갔을 경우에 얘의 그레던트 B 드리프트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레던트 B 방향. 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파티클 로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레디얼 인젝션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샤인 스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를 지나가는 길이가 얼마 안 돼요. 그냥 가서 벽을 때려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탄젠셜 인젝션입니다. 탄젠셜 인젝션. 탄젠셜 인젝션을 말 그대로 이제 탄젠트하게 좀 접선 방향으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방향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빔의 패스가 굉장히 길어요. 넣어주시면 보세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패스가 길기 때문에 이온화가 안 된 애들도 여기까지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온화가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샤인 스루, 그냥 반응하지 않고 뚫고 가버리는 게 굉장히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레디얼 인젝션과 탄젠셜 인젝션이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탄젠셜 인젝션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걔가 이쪽 방향을 쏴준다. 그럼 이렇게 돌 수 있겠죠. 입자들이. 아이온의 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플라즈마에 토크를 줘서 플라즈마 이쪽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아이온이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이게 커런트가 될 수 있죠. 아이온의 커런트. 그래서 커런트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커런트는 조금 더 복잡해서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사실 해야 되지만 아이온이 가면 일렉트론이 따라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G 이펙트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쉽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쪽 방향으로 플로우나 커런트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셜 인젝션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부스트랙 커런트 이제 우리가 배울 때 TFTR에서 이 부스트랙 커런트를 측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커런트가 이쪽으로 생겨버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여기다 다시 하나를 걸어줬어요. MBI를. 그래서 거기는 이쪽 방향으로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얘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서로 상쇄시켜준 거죠. 밸런스드 인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커런트가 한쪽 방향 흐르는 거 막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리액터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여기 매스가 커서 덴시티가 크기 때문에 이게 플로우가 잘 안 생길 걸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리액터와 동일한 상황,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토카박 장치들에서 이제 밸런스드 인젝션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에서 쏴주고 하나는 또 이쪽을 쏴주면 플로우가 서로 상쇄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젝션 앵글, 레디얼 인젝션, 탄젠션 인젝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샤인트루가 생겼을 경우, 특히 레디얼 인젝션으로 이제 샤인트루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케이스타 같은 경우인데요. 케이스타에서 이제 탄젠션 인젝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통 포트가 이렇게 직각으로 생겼죠. 이렇게 직각으로. 근데 보시면 포트가 살짝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탄젠션 인젝션을 넣어주게 만들어준 거죠. 포트를 끊으면 빔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나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트가 직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휘어서 거기로 빔을 넣어주면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반대편에 뭔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걸 바로 이제 MB 아머라고 합니다. MB 샤인트루 아머. 그래서 플라즈마를 뚫고 빔이 가버려서 상대 쪽 벽에 도달해서 그 벽을 가열할 수 있겠죠. 또는 벽에 이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아머를 설치해서 엠베 샤인트루에 대한 데미지를 이제 막기도 합니다. 자, 이제 빔 패스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빔의 트레저툴입니다.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토카막 장치와 Z 장치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플라즈마의 단면이죠. 폴로이드 단면에서 본 거고 이거는 위에서 바로 본 겁니다. 토로스에. 자, 그럼 빔이 다음과 같이 존재해요. 파란색 같은 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빔 라인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빨간색 라인은 이렇게 들어갔고요. 좀 많이 탄젠셜 방향이죠. 빨간색은. 그래서 커런트 드라이브를 해준다. 커런트를 만들어주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단면을 잘라서 플라즈마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빔 라인 이렇게 보시면 휘어 있죠. 커런트 드라이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휘어 있나? 자, 보시면 답을 찾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이걸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러스를 이렇게 본 것뿐만 아니라 토러스를 이렇게 옆에서 보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티컬로 어떻게 쏘느냐도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걸 살펴보시면 빨간색 한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가다 보면 먼저 이게 가장자리에 도달하죠. 자, 가장자리에 도달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거의 중심부에 도달했죠. 중심부에 도달해요. 거의. 그죠? 그 다음에 더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중심부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중심부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 끝까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중심부를 지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 여기가 센터였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쪽이었는데 이 가장자리랑 이 가장자리가 지금 거의 같은 위치예요. 플라즈마가 이렇게 원형이기 때문에 대략 원형이기 때문에 이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비슷하죠.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온 거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요.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저 센터를 지르면서 나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걸 따라가 보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얘네는 벽으로 가죠. 이 파란색이나 핑크색은 그냥 벽으로 가는 형태지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파란색 여기서도 보시면 되는데요. Z장치도 마찬가지로 빔의 트레젝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탄젠셜 라인들과 그 다음에 노멀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탄젠셜과 빔, 노멀빔. 그래서 노멀빔과 탄젠셜 빔은 빔 트레젝트 이렇게 달라요. 갔다가 다시 나오는 식으로. 자,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빔 라인 따라가 보면 이쪽 안에 벽에 닿지 않고 바깥쪽 벽으로 다시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반대쪽 벽을 닿는 거예요. 얘는 안쪽 벽에 닿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 않는 거예요. 빔 라인이. 패스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잘 한번 이해 안 되신 분은 살펴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빔 트레이저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커런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터뷸런스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커런트를 센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쏘게 되면 이쪽에 커런트가 많아지게 되겠죠? 이쪽이랑 센터보다는. 자, 이거 두 개는 안 썼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정하고 빨간색만 쓰게 되면 커런트가 이쪽에 생기게 되니까 그쪽에서 커런트가 피킹이 되고 거기서 터뷸런스가 약화되고 ITV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빔을 사용을 하고요. 제트 장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꺾이는 탄젠셜 빔들, 노멀 빔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빔들을 가지고 커런트의 분포도 우리가 원하는 데를 들면 제어를 해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핵융합 플라즈마 어떻게 가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장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플라즈마를 가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카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오믹 히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커런트가 흘러가게 되면 저항이 있는 플라즈마에 커런트가 흘러가게 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믹 히팅 방법이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믹 히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믹 히팅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죠. 저항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핵융합 조건까지 올릴 수는 없다. 따라서 오믹 히팅 이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방법이 바로 뉴트럴 빔 인젝션이 되죠. 중성입자 빔을 쏘아주는 게 됩니다. 중성입자 빔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온도를 사실 많이 높였어요. 뭐 4억도까지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요. JT60D 업그레이드 장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됐죠. 먼저 아이온 빔을 쏴주고 이걸 뉴트럴라이저에서 뉴트럴 빔으로 바꿔준다. 차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게 다시 플라즈마로 가서 이온화를 시킨다. 그리고 이게 가둬지면서 플라즈마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트럴라이저에서 이제 뉴트럴라이제이션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게 또 네거티브 아이온 빔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와 인터랙션 할 때도 차지 익스체인지에 또 아이온에 의한 이오나이제이션, 일렉트론에 의한 이오나이제이션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뉴트럴 빔 인젝션에서 빔 에너지가 중요하겠죠. 깊이 들어가려면 설계할 때 이 뉴트럴 빔 인젝션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인가를 또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트럴 빔 인젝션은 레디얼 인젝션이냐, 탄젠셜 인젝션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빔 트레이젝토리와 여기에 따라서 커런트 프로파일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믹 히팅과 뉴트럴 빔 인젝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RF 히팅, 이제 웨이브를 사용하는 히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